오늘은 3월 27일, 현재 시각은 4시 4분. 오늘은 493페이지부터 505페이지까지 읽겠습니다. 중간에 그림이 있어서 조금 페이지가 많네요. 퀘이사는 준성 전파원이라는 뜻의 쿼지 스텔라 레이디오 소스의 머리 글자를 조합해 만든 단어이다. 퀘이사가 발견되고 얼마 후 준성 전파원들은 모두가 반드시 강력한 전파원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래서 준성 전파원은 준성체라는 뜻의 쿼지 스텔라 오브젝트로 이름이 바뀌었다. 요즘은 이것을 줄여서 QSO로 흔히 표기한다. 겉보기에는 별과 구별하기 어려웠으므로 처음에는 이것들이 우리 은하에 속한 천체로 간주됐다. 그러나 분광 관측을 통해 적색 이동을 측정해 본 결과 준성체가 우리 은하에서 엄청나게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천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준성체는 우주 팽창에 적극 참여하는 천체이다. 우리에게서 후퇴하는 속도가 광속의 90%에 이르는 준성체도 있으니 그들은 우주의 저 먼 변방에 있는 셈이다. 준성체들이 이렇게 먼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보기 밝기가 별만한 것을 보면 그들의 원래 광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 원래의 광도를 환산해 보면 초신성 1000개가 동시에 폭발할 때 예상되는 밝기 수준이다. 100조짜리 X-1과 마찬가지로 준성체의 변광 주기는 무척 짧기 때문에 격동의 현장은 태양계보다 좁은 영역에 국한된다. 그렇다면 이렇게 좁은 영역에서 그렇게 높은 수준의 광도를 과연 어떤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단 말인가? 학자들이 제안한 몇 가지 이론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준성체는 펄서의 극단적 변형으로서 질량이 매우 큰 고속의 회전체가 그 내부 핵에 자리하고 이것이 강력한 자기장과 연결되어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이론이 있다. 은하 중심에 밀집하여 있는 수많은 항성들이 서로 격렬하게 충돌하면서 별의 외곽부는 찢겨 달아나고 수십억 도에 이르는 고온의 핵 부분이 노출된 것이 준성체라는 이론이 있다. 바로아프 이론과 연관된 아이디어로서 내부에서 초신성 폭발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은하가 준성체라는 이론이 있다. 별이 너무 밀집해 있는 은하에서는 하나의 별이 초신성으로 폭발하면서 발생한 충격파 주위 별의 초신성 폭발을 촉발할 수 있다. 별이 너무 밀집해 있는 은하에서는 하나의 별이 초신성으로 폭발하면서 발생한 충격파가 주위 별의 초신성 폭발을 촉발할 수 있다. 이리하여 초신성의 연쇄 폭발이 가능해진다. 물질과 반물질의 상호 소멸에서 생기는 에너지의 급격한 방출이 준성체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이론도 있다. 이 경우에는 어떤 연유인가? 반물질 퀘이사 내부에 남아 있어야 한다. 성간가스와 티클이 은하의 중심의 자리에 거대한 블랙홀로 떨어지면서 폭발적으로 내놓는 막대한 양의 에너지가 준성체에서 볼 수 있는 재반 현상을 빚어낸 장본인이라는 이론도 있다. 이 경우 중심 블랙홀은 작은 블랙홀이 장구한 세월에 걸쳐 충돌, 합병된 결과물일 수 있다.
준성체가 흰 구멍, 즉 화이트 홀이라는 이론도 빼놓을 수 없다. 다른 우주의 블랙홀도 쏟아져 들어간 물질이 반대쪽으로 다시 출현하도록 하는 깔때기가 화이트 홀이다. 이 이론은 화이트 홀이 우리 우주 도처에 있다는 주장인 셈이다. 퀘이사를 생각하다 보면 그 신비의 늪은 깊어지기만 한다. 퀘이사의 에너지원이 무엇이든 간에 적어도 한 가지는 확실하다. 즉 전대미문의 거대한 파괴가 퀘이사 내부에서 진행 중이라는 사실 말이다.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분출되는 퀘이사 하나하나에서 수백만 개에 이르는 세상들이 철저하게 파괴되고 있을 것이다. 파괴되는 세상 중에는 생물과 그 파괴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지적 생물이 살고 있는 곳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들은 자신들이 파괴되는 순간에도 에너지의 분출과 대혼란의 정체가 과연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고민할 것이다. 고통 또한 인식 기능이 감내해야 할 의무가 아닌가. 우리는 외계 은하들은 연구함으로써 우주의 질서와 아름다움을 엿볼 수 있다. 상상을 초월한 규모로 벌어지는 격렬한 혼돈의 폭력 역시 우주의 한 속성이다. 우주는 자연과 생명의 어머니인 동시에 은하와 별과 문명을 멸망시키는 파괴자이다. 우주는 반드시 자비롭지만은 않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적의를 품지도 않는다. 우주 앞에서 우리의 생명, 인생, 운명, 역사는 그저 보잘것없는 존재일 뿐이다. 우리는 은하수 은하와 같이 겉보기에 점잖고 준수한 은하에도 들썩거리는 구석이 있다. 들썩거리는 구석이 있고 야단스러운 동네가 있게 마련이다. 우리 은하의 중심부를 전파 망원경으로 자세히 관찰해 보면 태양의 수백만 배나 되는 질량의 수소기체 구름 두덩이가 은하 핵에서부터 분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치 은하 중심 핵에는 자잘한 폭발들이 늘 심심찮게 일어나는 것처럼 말이다. 고에너지가 우주망원경이 지구 주위를 선회하면서 우리 은하의 핵을 관찰했더니 특정 파장을 가진 강력한 감마선이 방출되는 것도 검출할 수 있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은하수 은하의 핵 속에 거대한 질량 블랙홀이 숨어 있다는 추측을 하게 됐다. 은하 진화의 긴 여정에서 격동의 청년기에 속한 은하들은 준성체로 나타나거나 격렬한 폭발을 일으킴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바깥 세상에 내보인다. 우리의 은하수 은하 같은 은하들은 중년기에 들어선 착실하고 건실한 은하라고 하겠다. 퀘이사를 청년기의 은하로 보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퀘이사까지의 거리가 수십억 광년이므로 우리가 관측하는 퀘이사의 모습은 이미 수십억 년 전에 일어난 현상이기 때문이다. 별들은 은하수 은하의 내부에서 잘 정돈된 궤도를 따라 움직이며 구상성단들은 은하의 원반을 향해 곤두박질하여 원반을 뚫고 나갔다가 되돌아가는 진동운동을 계속한다. 우리가 은하면 상하로 오르내리는 별들의 운동을 하나하나 따라갈 수 있다면 강냉이 알들이 은하면 위로 팍팍 터져 올라올 것 같이 보일 것이다. 우리가 은하 모양의 변화를 직접 관측한 적은 없다. 은하를 구성하는 별들의 운동이 워낙 느리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은하수 은하의 중심 원반이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무려 2억 5천만 년이다. 변화가 있다고 해야 이렇게 긴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감지할 수 있는 성격의 변화일 뿐이다. 어떤 방법으로든 은하의 회전을 가속시킬 수 있다면 은하수 은하도 매우 격렬하게 운동하는 유기체와 비슷하게 보일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은하수 은하는 다세포 생물을 닮았다. 망원경의 도움으로 찍은 은하의 사진은 모조리 아주 지루하게 진행되는 운동과 진화의 한순간을 포착한 스냅 사진인 것이다. 은하의 중심부는 힘을 가해도 모양이 변하지 않는 강체처럼 회전한다. 그러나 중심부에서 벗어난 지역은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들처럼 케플러의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회전 속도는 감소하고 회전 주기는 증가하므로 하나의 나선 팔에서 은하의 중심에 가까운 부분이 완전히 한 바퀴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이 먼 부분보다 짧게 마련이다. 따라서 나선 팔은 세월이 경과함에 따라 은하의 중심 핵 주위로 점점 더 팽팽하게 감기려는 경향이 있다. 가스와 티끌은 주위보다 밀도가 높은 나선 팔에 모이며 거기에서 별이 된다. 이렇게 태어난 젊고 뜨거우며 밝은 별들 덕분에 우리 눈에 은하수의 나선 팔이 뚜렷하게 보인다. 이런 별들의 주계열 수명이 대략 1000만 년이고 이것은 은하 회전 주기의 5%에 불과한 극히 짧은 기간이다. 그러므로 나선 팔을 장식하던 별들은 은하가 한 바퀴 돌기 전에 자신의 주계열 수명을 다하고 빛을 잃는다. 그러나 그곳에서 곧바로 새로운 별들이 탄생하고 자기 주위에 발광성운을 형성한다. 이 때문에 나선 팔의 모습은 그대로 유지된다. 하나의 별이 은하의 중심을 도는 속도는 일반적으로 나선 팔의 패턴이 움직이는 속도와 같지 않다. 따라서 별은 나선 팔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기를 반복하면서 은하 중심을 일주한다. 우리 은하에서 태양이 은하 중심을 도는 회전 속도는 초속 200km 정도이다. 이 값은 시속 72만 km에 해당하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이기는 하지만 은하 중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가 약 25,000광년이나 되기 때문에 이 속도로 한 바퀴 도는데 2억 5천만 년이나 걸린다. 그런데 태양의 나이가 대략 50억 년이므로 태양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은하 중심을 20번 정도 완주했음을 알 수 있다. 나선 팔을 들락날락 하기를 반복하면서 이렇게 여러 번 은하의 중심을 맴돌았다는 이야기다. 우리 은하에는 뚜렷하게 드러난 나선 팔이 2개 있다. 태양이 은하 중심을 일주하는 동안에 하나의 나선팔 안에 머무는 시간이 평균 4천만 년, 다음 나선팔을 만날 때까지 나선팔 바깥에서 보내는 시간이 8천만 년, 그리고 다음 팔로 들어가서 또 4천만 년을 지내고 이 팔을 벗어나서 역시 8천만 년의 세월을 보내게 된다. 별들이 태어나는 지역이 나선팔이다. 나선팔 안에 반드시 태양과 같이 중년기에 들어선 별들만 있으라는 법은 없다. 우리 태양은 현재 나선팔과 다른 나선팔 사이를 지나가는 중이다. 태양계에 반복되는 나선팔 통과가 지구에 모종의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을지도 모른다. 태양계는 지금으로부터 약 1000만 년 전에 골드벨트에서 벗어났다. 골드벨트는 오리온 나선팔을 이루는 다양한 복합체들 중의 일부로서 현재 태양으로부터 1000광년이 채 안되는 거리에 있다.
나선팔 안에는 고운의 기체성운, 저온의 암흑성간운, 갈색 외성 등이 나선팔과 나선팔 사이에서보다 월등히 많다. 그러므로 하나의 나선팔 안에 머무는 동안 태양은 거기 있는 성운을 통과하게 될 뿐 아니라 별이 채 못된 미소한 천체들과도 조우할 확률이 높다. 태양이 암흑성간운과 만나 그 안으로 들어갈 때 암흑이 성운을 이끌던 암흑성운을 이루던 성간 티끌들이 태양에서 지구로 오는 빛을 차단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물론 이렇게 되면 지구의 기온이 내려갈 것이다. 지구에서 대략 1억 년 주기로 발생했던 빙하의 원인이 바로 이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네이피어와 클러비 같은 학자들은 현재 태양계 행성들 주위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고리들과 소행성 그리고 위성들의 상당 부분이 원래 암흑성간운 내부에서 자유롭게 떠돌던 것들로 오리온 나선팔에 들어온 태양계에 붙잡힌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실제로 그러했을 가능성은 적지만 흥미로운 생각이면은 틀림이 없다. 그리고 검증도 간단히 할 수 있다. 현재 화성 주위를 돌고 있는 포보스 위성이나 혜성 등에서 시료를 채취해 지구로 가져와 실험해서 그 성분, 특히 마그네슘의 동위원소의 함량을 정확하게 측정하면 된다. 동위원소는 핵에 들어있는 양성자의 개수 가운데 중성자의 수가 다른 원소들을 말한다. 그런데 동위원소들은 상대 함량은 그 원소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겪은 일련의 핵융합 반응이 무엇이었으며 근처에 발생한 초신성 폭발이 얼마나 오래전에 있었냐 등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러므로 동위원소들은 상대 함량을 알면 그 원소가 만들어진 배경을 추적할 수 있다. 이러한 추적 작업에 마그네슘의 동위원소들이 매우 유용하게 쓰인다. 우리 은하의 한 구석에서 물질이 겪은 일련의 사건들이 다른 곳의 상황과 반드시 같아야 할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마그네슘 동위원소들의 상대 함량을 자세하고 정확하게 분석하여 태양계를 구성하는 물질들이 단 한 가지 특성의 분포를 보이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 분포를 보이는지 면밀하게 조사한다면 태양계에 현존하는 마그네슘 원소가 태양계가 탄생할 당시 제한된 영역에서만 온 것이 태양계가 탄생할 당시라는 제한된 영역에서만 온 것인지 아니면 그 기원이 여러 곳인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우주 대폭발과 은하의 후퇴 운동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도플러 효과라고 알려진 자연의 간단한 원리 덕분이었다. 도플러 효과는 우리에게 익숙한 현상이다. 택시기사가 우리 곁을 지나며 경적을 울린다고 하자 택시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경적이 일정한 높이의 소리로 들릴 것이다. 그러나 택시가 지나가는 길가에 서 있는 사람은 높이가 변함을 느끼게 된다. 택시가 다가올 때에는 경적이 고음으로 들리다가 택시가 자기 앞을 지나서 멀어지기 시작하면 점점 저음으로 변한다. 경주용 차들은 보통 시속 200km의 속력으로 달리는데 이 속력은 음속의 5분의 1에 해당한다. 소리는 공기 밀도의 변화에 따라 만들어지는 일련의 파동 현상이다. 이러한 파동 현상이 우리에게 소리로 들리는 것이다. 음파의 마루와 골 사이의 간격이 가까울수록 우리에게 들리는 소리는 점점 고음이 되고 그 간격이 멀수록 저음이 된다. 달리는 차의 관점에서는 비록 일정한 음조의 경적을 울린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서 멀어지면서 그 소리의
골과 마루의 간격은 넓어지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우리 곁을 지나는 차의 경적이 점점 저음으로 변하는 것 같이 들리는 것이다. 경주용 차가 우리에게 접근할 때에는 음파의 골과 마루 사이의 간격이 줄어든다. 그러므로 우리는 점점 높아지는 소리를 듣게 된다. 정지한 차에서 나는 경적 소리의 높낮이를 미리 알고 달리는 차에서 들려오는 소리의 높낮이를 측정하여 이 둘을 서로 비교하면 그 차의 접근 후퇴의 여부와 속력까지도 바로 알아낼 수 있다. 높낮이의 변화 정도가 상대 속력과 음속의 비와 간단한 비례관계를 이루기 때문이다. 빛 또한 파동 현상이다. 소리와 다르게 빛은 진동에서도 전파된다. 그렇지만 도플러 효과는 빛에서도 나타난다. 달리는 자동차가 경적 대신에 전후 사방으로 노란색의 빛을 방출한다고 하자. 차가 관측자에게 접근할 때에는 주파수가 증가하고 관측자가 후퇴할 때에는 주파수가 감소한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게 되는 차의 속력으로는 빛의 주파수 변화량이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작지만 빛의 속도에 비해서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력이라면 그 변화량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른다. 따라서 빛의 색깔이 변한다. 차가 관측자에게 접근하는 경우에는 빛의 파장이 감소하여 색깔이 노란색에서 파란색으로 이동한다. 이것을 청색 편의 또는 청색 이동이 일어난다고 한다. 반대로 관측자에게서 멀어지면 노란색이 빨간색 쪽으로 변하여 적색 이동이 생긴다. 그런데 멀리 있는 은하들에서는 도플러 효과에 따른 빛의 적색 이동이 주로 관측된다. 이 도플러 효과가 현대 관측 우주론의 출발점이 되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 도플러 효과라는 물리 현상이 현대 우주론의 출발점이 된 사정을 살펴보도록 하자. 20세기 초 당시로서는 최대 구경의 반사망원경이 윌슨산 정상에 건설되었다. 이 망원경이 바로 먼 은하들의 적색 이동 현상을 발견하게 해주었지만 당시에 이것을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윌슨산 정상에서는 로스앤젤레스 시가 멀리 내려다 보이는데 이때는 악명 높은 스모그도 없었고 시가지의 야간 조명 또한 미미한 수준이어서 윌슨산의 밤하늘은 맑고 어두워 천문 관측에 아주 적격이었다. 천문 건설 당시 망원경의 거대한 부품들은 산 정상으로 옮기는 데에는 노새들이 동원되었다. 노새 몰입꾼은 밀턴 휴메이슨이라는 젊은이였다. 그는 망원경의 기계 장비와 광학 설비는 물론 과학자, 공학자, 고위 관리들을 산 위로 나르는 일을 했다. 말을 탄 휴메이슨, 말 안장 뒷부분을 뒷발로 밟고 서서 앞발을 주인의 어깨에 걸친 그의 애견인 흰색 테리어, 그리고 앞장서 가는 휴메이슨을 뒤따르는 노새들의 긴 행렬은 한 폭의 그림이었다고 한다. 언제나 씹는 담배를 질겅거리던 밀턴 휴메이슨은 노름과 당구의 도 같은 인물이었고 흔한 말로 여자들께나 후리고 다닐 성싶은 사나이였다. 교육이라고는 초등학교 8학년 때까지 다닌 것이 고작이었지만 휴메이슨은 머리가 총명하고 호기심이 많아서 자신이 힘들여 산으로 운반하고 있던 각종 기계들에 관하여 주위 사람들에게 이것저것을 열심히 묻고는 했다. 그는 그중 천문대 소속의 한 공학자 딸과 교제 중이었다. 포부가 기껏 노새몰이 수준에 그친 젊은이가 자기 딸을 가까이 하니 그녀의 아버지는 속이 편할 리가 없었다. 휴메이슨은 천문대에서 전기공 보조원,
건물 관리인, 돔의 걸레질하기 등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 물론 그 돔에는 자신이 끌어올려 세운 망원경이 들어있었다. 전에 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 다음 이야기는 이렇게 전개된다. 어느 날 야간 관측보조원이 병이 나서 눕게 되자 천문대 쪽에서는 밀턴에게 보조원 일을 대신해 줄 수 있겠냐는 제안을 하게 된다. 그날 밤 그는 망원경을 능숙하게 다룰 줄 아는 기술과 성의를 충분히 과시할 수 있었고, 이것을 계기로 윌슨산 천문대는 망원경을 조작하고 관측자를 보조하는 직원으로 밀턴 휴메이슨을 정식 채용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